지금 당장 혈압약을 끊어라. 혈압을 무시하면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혈압약을 끊으면 몸이 더 좋아진다. 당신이 몰랐던 고혈압의 충격적인 진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입니다. 의사의 반란의 저자 신우섭 원장이 추천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40년 이상 10만 명을 진찰한 의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고혈압이 병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혈압약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고혈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자는 혈압이 큰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합니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는 현직 의사가 고혈압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고혈압 치유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고혈압은 질병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허구의 병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혈압증이라는 이름의 사기 상술. 2011년 기준 일본 환자 수만 대략 5,500만 명. 얼토당토하는 수치의 고혈압증은 가히 국민병이다. 성인으로 치면 3명 중 1명꼴로 고혈압을 앓고 있다. 상식적으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말은 너나 할 것 없이 환자라는 의미인데 정작 본인은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다. 단지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을 뿐이다. 딱 잘라 말하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약간 신경 쓰이는 정도의 혈압이 큰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것이 40년 이상 줄잡아 10만 명을 진찰한 끝에 내린 필자의 결론이다. 고혈압이 국민병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짓말이 세간에 퍼져 수많은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린 것일까? 필자는 고혈압증이야말로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허구의 병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까지 고혈압 기준치는 수축기 180mmHg였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낮춰지고 2008년에는 130이 되었다. 그렇다면 고혈압 기준치는 무슨 이유로 그 짧은 기간에 이처럼 크게 낮춰진 것일까? 혹시 2000년을 전후로 해서 고혈압의 위험을 밝힌 획기적인 과학적 근거라도 나온 것일까? 필자는 그런 연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대신 고혈압과 관련된 통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수도 없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혈압 기준치는 꼬박꼬박 내려가기만 한다.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고혈압 기준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혈압 기준치가 160에서 140으로 내려가면 150의 정상인이 갑자기 환자로 둔갑한다. 1980년대 후반에는 230만 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지금은 5,500만 명으로 늘었다. 무려 20배 이상의 증가율이다. 환자가 늘면 혈압약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즉 고혈압 기준치의 조작이야말로 제약회사의 금덩이를 안겨주는 도깨비 방망이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혈압약을 불필요하게 복용하고 있다. 필자는 고혈압증이 혈압약을 엄청나게 먹이기 위한 사기 상술이라고 본다. 그것도 국가적 대사기극이다. 그 수법이 또한 악랄하다.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일으키기 쉽다. 고혈압은 자각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자주 혈압을 체크하고 되도록 낮추는 게 좋다. 방치하면 큰일 난다. 의료 관계자는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겁준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사기이다. 이들은 사람들 몰래 고혈압 기준치를 계속 내릴 것이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함정에 빠지면 혈압을 낮추기 위해 날마다 애를 쓰고 비싼 혈압약을 계속 먹어대는 궁지에 몰린다. 그래서 혈압약은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약이 된다. 왜냐하면 혈압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다. 한편으로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의해 나이 들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증이란 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즉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필자는 수축기 혈압이 200mmHg를 넘는 극단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충격적인 혈압약 데이터 조작 사건. 많은 이들을 걱정에 빠뜨리고 쓸데없이 약을 많이 먹게 하는 고혈압의 기준치는 대체 누가 정한 것일까? 그것은 대학의 의료 연구자가 위원직을 맡은 고혈압 학회라는 조직에서 결정한다.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5년마다 개정되는데 그때마다 기준치가 내려간다. 고혈압 학회는 제약회사와 견고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기준치가 내려가는 것은 그 때문이다. 혈압약은 위궤양 약이나 진통 소염제를 누르고 의약품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혈압약을 먹고 있는 셈이다. 혈압약이야말로 제약회사의 아주 매력적인 약이며 약간의 조작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수단이다. 그의 흥미로운 신문 기사가 있다. 2008년 3월 30일자 전국의 신문에 실린 지침 작성 의사 90%에게 기부금 전달, 제약회사로부터라는 기사다.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276명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240명이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제약회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기부금은 의사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인사다. 2004년 고혈압 가이드라인의 경우 위원 9명 전원에게 총 82억 원이라는 거액의 기부금이 전달되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가 기준치를 변경하는 것도 거대 제약회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돈다. 기준치를 160에 95에서 140에 90으로 바꾸는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1999년 2월 4일 런던에서 발표되었다. 발표 몇 시간 전에 WHO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WHO와 관계가 없다. WHO의 동의 없이 스폰서인 제약회사가 결정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돌렸다. 그런데 다음날 WHO는 이 성명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준치를 인정해버렸다. WHO는 예산의 70%를 제약회사의 기부금에 의존한다. 국제적인 소비자단체와 의사그룹이 기준치가 너무 낮게 설정되었다. 근거도 제약회사에서 제시한 단 한 건의 논문이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비난의 서한을 WHO에 보냈다. 이 결정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쳐 2천만 명이라는 새로운 고혈압증 환자를 양산했다. 2009년 WHO는 신형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해 모든 인류가 위협받고 있다며 팬데믹, 즉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인플루엔자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 오보 또한 백신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와의 유착 때문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사실 WHO도 비린내가 풀풀 나는 조직이다. 우리는 이런 사정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혈압 기준치는 현재 130이다. 이 기준치가 120이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120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수상하기 짝이 없다. 미국도 혈압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다. 그곳의 연구자들은 제약회사로부터 강연료나 기부금, 주식 등을 받고 논쟁을 왜곡하기 때문에 의료 저널리스트로부터 고혈압 마피아라는 소리를 듣는다. 2003년에 기준치가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을 때 미국의 고혈압 환자 수는 5천만 명이 늘었다고 한다. 예전에 미국에서 3살 이상의 어린이에게 혈압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된 적이 있다. 기준치를 마구잡이로 내릴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연령층을 내리자는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낸 것이다. 확실히 땅덩어리가 큰 미국이다 보니 멍청함의 스케일도 다른 면이 있다. 이 발표에 대해 한 연구자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렇게 말했다. 해도 너무하는군. 아예 탯줄 끊었을 때 혈압을 재지. 뇌경색은 의사가 조장한다.
고혈압은 왜 위험하다고 할까? 첫째, 고혈압은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설이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뇌졸중은 분명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가 환자를 뇌졸중으로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뇌졸중은 암과 심장병에 이어 사망 원인의 세 번째에 해당한다. 그런데 뇌졸중에 세 종류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다. 뇌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의 혈관이 찢어져서 출혈을 일으키는 뇌일혈, 즉 뇌출혈, 뇌 표면의 혈관에 생긴 혹이 터져서 지주막이라는 수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 등 세 개로 나뉜다. 1999년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뇌경색은 84%, 뇌일혈은 13%, 지주막하 출혈은 3%였다. 뇌졸중 중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뇌경색은 어떤 병인가? 우선 뇌혈관에 작은 상처가 난다. 그 상처를 떼우기 위해 상처 부위에 혈액이 응고한다. 작은 혈전이 생기면서 원활했던 피의 흐름이 방해를 받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관은 더욱 상처가 나기 쉬워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전도 커져서 결국에는 혈관을 막아버린다. 이것이 뇌경색이다. 혈전은 서서히 커지는데 혈관이 가늘어지고 막히는 것은 단기간에 발생한다. 갑자기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피의 응고물은 뇌혈관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다. 심장에서 생긴 피의 응고물이 혈류를 따라 흘러와 뇌혈관을 막는 경우도 있다. 혈압약은 뇌경색 발병을 배가시킨다. 흔히들 뇌경색의 원인을 고혈압에서 찾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니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혈압이 낮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혈압약은 뇌경색 발병을 배가시킨다. 뇌혈관이 막히면 몸은 사력을 다해 혈류의 강도를 높여 피의 응고물을 흘려보내려 한다. 즉, 혈압을 높여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함으로써 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고혈압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 낮게 하려는 작용인데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다. 이때 혈류가 약해져서 피의 응고물을 떠내려 보내지 못하면 바로 뇌경색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일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행위다. 뇌경색은 혈압약을 처방한 의사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카이 대학 의학부 명예교수인 오구시 유이치의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을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2배라고 한다. 오구시 교수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후쿠시마현에 사는 남녀 4만 명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전국의 데이터와 비교한 연구에서 혈압약이 뇌경색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실 1950년대까지는 뇌졸중의 약 90%가 뇌일혈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뇌일혈은 줄고 뇌경색이 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뇌일혈이 10에서 20% 내외로 보합세를 유지한 데 비해 뇌경색은 80에서 90%까지 치솟아 199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증가했다. 왜 옛날에는 뇌일혈이 이처럼 많았을까? 그것은 당시 일본의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다.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 혈관이 약해져서 높은 혈압을 견뎌낼 수 없었던 것이다. 또 옛날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셌다. 혈관이 약한 데다 강한 육체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바람에 혈관이 쉽게 터져서 뇌일혈이 많았다. 때문에 고혈압 이꼴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라는 이미지가 의사나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지금은 영양이 개선되고 육체노동도 거의 사라져서 뇌졸중에서 뇌일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은 곧 뇌졸중이다라는 이미지만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뇌일혈 예방을 위해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 예방 대상이 30년 전에 멈춰버린 셈이다.
필자는 혈압약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혈압을 낮추면 뇌일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뇌경색을 일으킬 확률 역시 높아진다. 대다수 의료 관계자들은 고혈압은 위험하므로 혈압을 낮춰야 한다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달리 말하면 혈압을 낮추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임상 시험을 해보면 된다. 일본에서 딱 한 번 실행된 적이 있다. 후생성이 주도한 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7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 2,000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1998년에 실험이 중단되었다. 실험 결과 혈압약을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발병률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고령자에게 혈압약은 아무 효과가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문제는 암 발생률이 혈압약을 투여한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혈압약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혈압약을 먹으면 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걸까? 그 이유는 혈압을 낮추는 구조에 있다. 혈압약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선 칼슘 기량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벽을 누르는 힘, 압력을 말한다. 혈액의 양이 같을 경우 혈관이 넓으면 압력은 낮아지고 반대로 혈관이 좁으면 혈압은 높아진다. 혈관벽은 민문이근이라는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필요에 따라 수축 또는 이완하면서 혈관의 두께를 조절한다. 예를 들어 흥분하거나 긴장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은 뇌나 근육의 혈관을 넓히는 작용을 한다. 그곳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냄으로써 몸은 싸울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에 대비한다. 이는 일종의 본능이며 인간이 동물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대표적인 물질로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을 들 수 있다.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면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데 바로 혈관 수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혈관 수축에는 칼슘이 큰 영향을 미친다. 모든 세포의 표면에는 칼슘이 드나드는 작은 구멍, 즉 칼슘 통로가 있다. 칼슘이 이 구멍을 통과하면 전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혈관이 수축된다. 즉 혈압이 오르는 것이다. 칼슘 기량제에는 이 칼슘 통로를 막는 효과가 있어 혈관은 수축하지 못하고 넓어진 채로 있게 된다. 그래서 혈액이 쉽게 흐르는 상태가 되어 혈압이 내려가는 구조다. 예를 들면 늘 정체가 심한 좁은 길을 확장공사로 넓힌 것과 같은 이치다. 즉, 교통량은 변함없지만 도로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칼슘 기량제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칼슘 통로는 혈관뿐만 아니라 몸속의 모든 세포에 있다. 따라서 혈압약이 모든 세포의 칼슘 통로를 막아버리면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폐해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이다. 면역세포는 몸속으로 침투한 바이러스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몸속에 생겨난 암이나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세포를 찾아 없애준다. 이처럼 칼슘 기량제는 면역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거될 암의 싹을 방치하는 셈이다. 1993년 이바라키 현해 조사에 따르면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1.14배였고 남성에만 한정할 경우 1.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면역력 저하는 암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질병까지 발생시킨다. 그러니 혈압약 사용은 될 수 있으면 삼가야 한다. 약으로 혈압을 내렸더니 치매에 걸리더라. 요즘 어머니가 이상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가 하면 불안한 듯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건망증도 심해졌어요. 나이 들어서 정신이 없는 걸까요? 환자의 그 말에 짚히는 데가 있었다. 혈압약의 부작용 같군요. 약을 써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뇌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혈압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거죠. 만성 지능 저하는 뇌로 피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딸은 필자가 말한 대로 혈압약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가 전처럼 건강해졌다며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알려주었다. 고령자의 혈관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는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거나 머리가 휘어지는 것과 같은 노화 현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고혈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인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는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도 약으로 낮추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혈압은 낮아졌을지 몰라도 치매나 자리보전하고 눕는 사태가 벌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고령자의 건강을 생각할 때 자립은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식사하는 것이나 배설, 옷 갈아입기 등이 가능한 것은 생활의 기본이다. 하지만 강제로 혈압을 낮출 경우 거동을 못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왜 혈압약을 복용하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일까? 약을 이용해 무리하게 혈압을 내리면 뇌의 혈류가 나빠진다. 실제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머리가 멍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도 많다. 그 결과 자주 넘어진다. 고령자가 거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일이다. 혈압약은 치매 외에도 온갖 부작용을 일으킨다. 혈압약은 종류가 많은데 종류에 따라 부작용도 다양하다. 효과가 좋은 약일수록 부작용 또한 강하다. 그러므로 약을 먹을 때에는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서 먹어야 한다. 혈압은 나이와 함께 상승한다. 혈압이 나이를 먹으면서 함께 오른다는 사실은 의학 상식이다. 그런데도 20세 이상은 모두 성인으로 뭉뚱그려 20대이든 80대이든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만저만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 왜 이토록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연령별로 기준치를 설정하기보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환자 수를 늘리기 때문이다. 심장에서 보낸 혈액은 불과 25초 만에 온몸을 누빈다.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시속 약 216km이다. 혈액은 구불구불한 혈관을 통해 고속철 수준의 속도로 온몸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동맥은 탄력성 높은 벽으로 충격을 흡수하여 혈액이 흐르는 기세를 견뎌낸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혈관은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진다. 몸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을 혈관 벽에 부착시켜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보강해준다. 따라서 동맥경화는 자연의 순리에 맞는 반응인 것이다. 동맥이 딱딱해지면 확장과 수축이 힘들어지고 그만큼 혈액을 보내기도 어려워진다. 뇌나 손발 끝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은 혈압을 높여 기세 좋게 피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동맥경화는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진다. 그에 맞추어 심장도 혈압을 높인다. 따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현상을 약으로 낮춘다면 뇌나 손발 끝까지 피가 돌지 않아 멍해지거나 현기증을 일으키게 된다. 실제로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약을 끊게 하면 대부분 머리가 맑아졌다며 좋아한다. 현기증이나 손발 저림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많다. 현대의 의료는 나이를 아예 무시한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기준치의 나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20대이든 80대이든 130 이상이면 누구나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의료가 어디 있는가. 혈압은 극단적으로 낮춘 현재의 기준치보다는 옛날에 나이 더하기 90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는 오랜 세월 환자를 진찰해온 의사의 실질적 판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말이다. 또 실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여름에 땀을 흘리는 것은 땀을 흘림으로써 기화열로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다. 겨울에 소름이 돋는 것은 털을 세워 공기층을 만들므로써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와 똑같은 현상을 혈압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몸속에서 혈압을 높여야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몸은 스스로 혈압을 높인다. 130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게 내렸다는 판단이다. 이는 엄청난 수의 건강한 사람까지 고혈압증 환자로 만들어 약을 먹게 한다. 특히 고령자는 160에서 180 사이라도 괜찮다. 나이 들어 딱딱해진 혈관에 피를 돌게 하려면 그 정도의 혈압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약 따위가 범접할 수 없는 절묘한 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 단, 수축기 혈압이 200mmHg를 넘거나 심장에 지병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약 복용을 부정하지 않는다.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자기 보호술. 머리가 아프다는 환자에게 대부분의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두통은 혈압이 높기 때문이지요. 혈압을 낮추면 나을 겁니다. 그러고 혈압약을 처방해 준다. 혈압약을 먹으면 두통은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대로라면 혈압이 올라간 이유를 밝히는 것이 맞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머리가 아픈 것은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압을 높여 영양소나 산소를 포함한 혈액을 대량으로 보내 두통을 먹게 하려고 한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몸의 반응 중에서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혈압이 올라가는 것 자체만을 안 좋은 상태라고 못 박아두고 열심히 약을 처방하고 있다. 2002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남성 21%, 여성이 20%였다. 그런데 2011년 같은 조사에서는 남성 30%, 여성이 25%로 크게 증가했다. 60에서 69세 구역을 보면 남성이 36.3%, 여성은 34.9%이고 70세 이상에선 남성이 55%, 여성이 49%까지 치솟는다. 10년 사이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조금이라도 혈압이 높으면 의사가 바로 약을 처방해주기 때문이다. 기존치는 180에서 160, 140, 130으로 점점 내려갔고 그때마다 1000만 명 단위로 환자가 늘어났다. 혈압 측정 절대로 하지 마라. 필자는 지금까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던 혈압은 높으면 안 되고 낮을수록 좋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설명했다. 세 항목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낮추기만 하는 기준치는 완전히 엉터리다. 둘째, 나이를 먹으면서 또는 몸 상태에 따라 혈압이 오르는 것은 몸의 올바른 반응이다. 셋째, 이를 무리하게 약으로 내리면 뇌경색이나 암 등 중대 질환을 일으키기 쉽다. 사교적이면서도 휴일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등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는 사람은 혈압이 높다. 반대로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TV를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혈압이 낮다. 즉, 혈압은 개성이라는 의미다. 혈압이 높아서 활동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혈압이 낮아서 얌전한 사람이 되는 건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와 같은 이치이다.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누구나 혈압은 130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못 박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일이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혈압을 가장 좋은 상태로 조절하고 있다. 계단을 오르면 혈압은 200 가까이 급상승한다. 혈압을 올리지 않는 이상 계단을 오르는 운동은 불가능하다. 육체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몸은 혈압을 올리는 것이다. 혈압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변한다. 밤에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 혈압은 내려간다. 낮에 150 정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잠들었을 때는 110 정도까지 떨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은 다시 오른다. 혈압은 언제나 올바르다. 아무 때나 변하는 혈압 수치는 모두 올바르다. 어느 한순간의 혈압만 가지고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고혈압 치유 가이드라인에는 혈압을 잴 때 적어도 15분 이상 안정을 취한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의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의사들은 대개 아침에 혈압을 재라고 요구한다. 아침에 재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있을 턱이 없다. 아침에는 누구라도 혈압이 높다. 우리 몸은 아침이 되면 자, 이제부터 활동할 시간이야 하며 혈압을 높여 대비하기 때문이다. 식사 후에는 대체로 혈압이 내려가고 목욕 후나 배뇨배설 후에도 혈압은 내려간다. 요컨대 언제 측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한결같이 아침에 측정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정작 의사 자신들은 그 이유를 모른다. 이쯤 되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다. 그리고 습관은 과학이 아니다. 도호쿠 대학 교수 등이 4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혈압을 측정해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저혈압의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혈압인 경우에는 뇌나 심장의 혈관이 막히기 쉽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저혈압은 왜 관심을 덜 받는가? 그것은 고혈압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이다. 5천만 명을 넘는 고혈압증에 비해 저혈압 인구는 잠재적 환자를 포함해도 약 1600만 명이다. 게다가 평소에는 중병이 아닌 한 치료나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다. 즉, 제약회사 입장에서 볼 때 저혈압은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인 셈이다. 부정적 사고는 만병의 근원. 웃음만큼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은 없다.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하려면 평상심이 제일이다. 평상심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웃음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면 된다. 억지 웃음이라도 효과가 있다. 치과에서 치아 치료를 받거나 도로가 막혀 꼼짝 못하는 상황이라도 평상심만 유지하면 혈압은 오르지 않는다. 하하하고 억지 웃음이라도 웃으면 혈압은 오르지 않는다. 마음의 동요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웃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세이다. 자세만 바로 해도 혈압은 내려간다. 단전에 힘을 모은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배꼽 아래 단전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항문을 조인다. 그리고 상체에 힘을 빼고 어깨를 늘어뜨리며 턱을 당긴다. 평소 좋은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스트레스에 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소금과 고혈압은 아무 관계가 없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한 소금 유죄설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1988년 세계 32개국 52개 지역의 전문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역학조사 인터솔트 스터디이다.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파푸아뉴기니 등 생활 환경이 극단적으로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 소금 섭취량과 고혈압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은 염분 감량을 주장하지 않는다. 음식을 50번 씹으면 날씬해진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날씬해지는 것이다. 다이어트의 기본은 적게 먹는 것이다. 먹으면 살이 찌고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자신이 하루에 먹는 것을 모두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다. 필자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많이 씹는 것이다. 입에 음식을 넣고 50번 이상 씹어보자. 다시 되새겨보는 고혈압 이야기.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무리하게 약으로 내리면 중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또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병에 걸렸다고 하면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만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가 되어 큰 병을 부른다. 사람의 몸은 약하지 않다. 강하다.
게다가 그 어떤 치료나 약보다도 더 현명하게 스스로를 조절한다. 혈압 걱정일랑 깨끗하게 잊어버려라. 약은 꼭 필요한 부위에만 작용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다른 부위에도 다양한 반응을 초래한다. 이것이 바로 부작용이다. 몸의 입장에서 볼 때 약이란 질서를 교란시키는 침입자라고밖에 할 수 없다. 약은 사실 독으로 독을 제압하는 것이다. 우리는 약에 대해 너무나 무방비 상태다. 이는 약을 맹신하는 이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다. 따라서 약은 최소 필요량만 사용하고 되도록 자연 치유력에 맡기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의 60대 성인의 고혈압 환자는 50%이고 70대 이상에서는 65%이다. 친구들 중 둘 중에 하나 혹은 셋 중에 둘은 이미 고혈압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약을 먹지 않고 혈압은 어떻게 관리할까?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혈압을 관리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아주 잘 검증된 5가지만 말씀드린다. 첫째로,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게 답은 아니다. 소금과 고혈압은 아무 관계가 없다. 소금을 줄이면 몸에서 힘이 빠진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싱겁게 먹는 것은 몸을 오히려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소금의 양은 우리 몸이 제일 잘 안다.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소금도 어느 정도는 섭취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짠맛의 힘, 소금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둘째로, 건강한 식단을 해야 한다. 밥이 주식인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좋은 방법이 된다. 신선한 채소,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인데 딱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채소를 색깔별로 먹는 것이 좋다. 튀김에 들어있는 많은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것도 좋은 식습관이다. 셋째로, 절주를 해야 한다. 술을 하루 한 잔, 와인 한 잔 마시는 것은 고혈압이나 다른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술을 시작하면 한 잔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주 반병 이상은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자제하는 게 좋다. 넷째로, 건강한 체중 유지가 필요하다. 체중을 5kg 정도라도 감량하면 여러 가지 성인병 발병을 막아주고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준다는 것이 잘 증명되어 있다. 살이 쪄서 비만이 되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것은 자명한 일이다. 5번째로,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해라. 땀이 날 정도의 중증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면 혈압이 5에서 8 정도 낮아진다. 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운동 시간을 만들어라. 매일 퇴근길 30분을 빠르게 걸어서 5일 동안 해도 되고 주말에 한 번 몰아서 150분 동안 등산을 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근력 운동을 하면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 이는 심폐지구력,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한다. 고혈압 약은 과연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약일까요?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든 충격적인 혈압약 데이터 조작 사건은 가히 놀라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이득을 얻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5배나 뛴 혈압약 매출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체의 모든 반응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몸은 스스로 혈압을 높입니다. 앞뒤가 바뀐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혈압약보다 웃음이 훨씬 낫다고 하지요. 혈압을 잴 때마다 수치를 걱정하고 혈압약을 먹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건가요? 고혈압 기준치가 불과 8년 사이에 50이나 낮춰졌습니다. 수치가 130을 넘었다면 그 사람은 고혈압증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환자가 되어 의사로부터 혈압약을 처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학조미료는 손쉽게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재료입니다. 가공식품에는 거의 대부분 화학조미료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화학조미료에 귀이개처럼 생긴 조그만 스푼이 딸려 있었습니다. 이 한 스푼이면 음식 맛이 아주 좋아진답니다. 라는 광고 덕에 화학조미료는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간장 설탕과 더불어 가정의 상비조미료 반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조미료 회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용량이 너무 적다 보니 매출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스푼 하나만 넣으면 충분합니다라고 광고했는데 이제 와서 아무래도 큰 스푼이 낫겠네요.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바로 용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조미료 병뚜껑에 작은 구멍을 뚫어 뿌리는 방식으로 개조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인해 화학조미료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학조미료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황당한 광고를 내보내는 상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덕 광고는 우리 또래 세대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시절에는 누구나 아무 의심 없이 믿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고혈압은 그냥 두면 위험하다는 말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가요? 그 후에도 조미료 제조회사는 뚜껑 구멍을 더 크게 하면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는 꼼수를 생각해내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꼼수가 또 먹혀들어 화학조미료는 더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화학조미료에는 알레르기나 미각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가 많아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결국 철저한 규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볼 때 혈압의 기준치를 낮추는 것은 식료품 회사가 화학조미료의 병뚜껑 구멍을 크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병뚜껑 구멍이 커진 것을 사람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혈압 기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수치가 얼마였는데 언제 얼마로 바뀌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건강진단 후에 의사로부터 갑자기 혈압이 높다는 선고를 받으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고 기업은 떼돈을 벌고 결국 그 돈을 국민이 내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더 크게 뜨고 살피면서 목소리를 높여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혈압증이라는 이름의 사기상술. 8년 동안 50이나 낮춰진 기준치에 대해 알고 나니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